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외모나 직업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한 적이 있다. 혹은 새로운 도전이나 기회를 앞두고 에이, 난 안 돼. 라며 미리 포기한 적이 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때문이에요.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제한하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기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프레임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반면 누군가는 이 프레임의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특정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유도하기도 하는데요. 프레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최인철 교수님의 저서 프레임을 통해 과연 프레임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핵심만 잘 추려서 맛있게 요리해 드릴게요. 책에서는 프레임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게 되는 프레임 6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각각 3가지씩 1부와 2부에 걸쳐 말씀드릴게요.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프레임을 바꿀 수 있고 그에 따라 우리의 삶도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프레임은 맥락이다. 프레임의 가장 빈번한 형태는 맥락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웹툰에서 봤던 장면인데요. 여자 주인공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헐레벌떡 뛰어가다가 어깨를 세게 부딪혔어요. 그런데 사과도 없이 계속 정신없이 뛰어가는 거예요. 주인공은 아프기도 하고 기분도 몹시 상했죠. 아무튼 근처 카페에서 약속이 있었던 주인공은 2층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요. 아까 그 아주머니가 길 건너편으로 내려다 보였어요. 저 앞쪽에 어떤 사람의 손을 잡고 서 있는 어린아이를 향해 달려가더니 아이를 끌어안고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 거예요. 아이도 으앙 울음을 터뜨리고요. 가만 보니까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연락을 받고 허둥지둥 달려간 상황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런 맥락을 이해하고 나니까 아까 어깨를 부딪힌 일이 더 이상 기분 나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마음 졸이고 불안했을까 하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죠. 이처럼 같은 상황도 맥락을 알게 되면 그 이전과는 달리 보이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살해하는 한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납치당한 딸을 되찾기 위한 아버지의 사투라는 맥락을 알고 나면 응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영화 테이큰을 볼 때 다들 같은 마음이셨죠. 맥락은 이렇듯 우리에게 중요한 프레임으로 작용합니다. 이 프레임의 힘을 잘 이해하고 또 잘 이용하는 게 바로 언론인데요. 언론사들은 뉴스의 특정 프레임을 깔아서 우리를 호도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맥락을 생략한 채 단편적인 사실만 보도하거나 다른 맥락을 붙여서 진실을 가리는 등의 방법을 즐겨 사용하죠. 예를 들어 파업 사태를 보도할 때 해당 노동자들이 왜 파업을 벌이게 됐는지 그 맥락을 알려주는 기사는 진짜 찾아보기 힘듭니다.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얼마며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은 또 얼마나 큰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두는 뉴스가 많죠. 그렇게 파업의 본질과는 다른 새로운 맥락을 덧입혀서 만든 프레임으로 사람들이 파업을 부정적 시선으로 보도록 유도하는 거죠. 또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충돌이 벌어질 때 노조원들이 자기 방어 차원에서 막대기라도 휘두르면 그 장면만 따서 뉴스를 내보냅니다. 원인이 된 과잉 진압이라는 맥락은 생략하고 노조의 폭력이라는 맥락을 덧씌우는 거죠. 그렇게 만든 프레임으로 사람들이 폭력적인 불법 파업으로 보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언론사들은 이런 프레임들로 특정 이슈에 대한 여론을 원하는 방향으로 손쉽게 형성해 왔습니다. 대중을 소위 개돼지로 보는 인식이 이런 자신감에서 비롯되는 거겠죠. 따라서 어떤 상황에 대한 맥락을 자세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하는 게 대체로 현명한 선택이에요.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고 다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누군가 짜놓은 프레임에 마냥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은 부지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만큼 그런 관점을 잘 견제하는 신뢰할 만한 채널을 하나쯤 알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제게는 정준이의 해시TV가 바로 그런 채널인데요.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올려둘 테니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프레임은 정의다. 프레임은 대상에 대한 정의입니다. 드라마 돌풍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암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명백한 쿠데타죠. 그런데 국무총리 설경구는 불안에 떨고 있는 보좌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대통령을 죽인 게 아니다. 이 나라를 살린 거야. 대통령 암살을 쿠데타가 아닌 애국으로 새롭게 정의한 거죠. 애국이라는 정의 하에서는 암살이라는 사건을 대의를 위한 과감한 결단으로 보게 됩니다. 드라마 무빙에서는요. 기분이 좋으면 몸이 뜬다는 사실을 들킨 봉석이가 희수에게 자기가 이상하지 않냐며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희수는 이렇게 말하죠. 이상해? 다른 거 아냐? 뭐가 이상해? 특별한 거 아냐? 너 이상하지 않아. 조금 다르고 특별할 뿐이야. 이상한 능력이라면 숨기고 싶겠지만 그걸 특별한 능력으로 본다면 능력을 더 개발해서 슈퍼히어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대상에 대한 정의를 통해 특정 프레임을 만드는 이 방법은 정치권에서 즐겨 사용합니다. 특히 선거 기간이 되면 프레임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해지죠. 지난 총선만 보더라도 그렇죠. 민주당은 총선을 정권 심판 선거로 정의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조국 심판하는 선거로 정의했죠. 정권 심판론과 이조 심판론 중 어떤 프레임으로 보는지에 따라 유권자들의 표심이 갈리게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단순하고 선명한 프레임은 총선이라는 다소 복잡한 선거에서 정치 저관여층이나 중도층의 표심을 잡는 데 특히 효과적이죠. 이처럼 대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좋은 프레임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정의들을 가지고 있는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정의는 없는지 점검해보고 필요할 경우 새롭게 정의를 다시 내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프레임은 단어다. 프레임은 단어입니다. 최인철 교수님은 한 대상을 지칭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는 단순한 어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프레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행위다 라고 강조하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는 뭘까요? 아마도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정상인 혹은 일반인을 떠올리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비장애인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상인이나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장애가 있는 사람을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나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성이란 단어도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여자보다는 여성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여성이라는 말은 비교적 최근에 확립된 단어입니다. 여자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가치 중립적이고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긴 하죠. 하지만 남성 중심 사회를 거쳐오면서 여자라는 말에는 여성 비하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 덧입혀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1990년대 중반,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일인데요.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대학생 누나가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할아버지가 어딜 여자가 감히 길거리에서 담배를 펴? 라고 하면서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 장면을 제가 눈앞에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딜 여자가 감히? 라고 하면 어떤 느낌인지 바로 전달되지만 어딜 여성이 감히? 라는 말은 어딘가 좀 어색하죠. 여성이라는 단어에는 그런 차별과 비하의 시선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단어가 갖는 이런 프레임의 힘을 정치권에서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이런저런 대책들이 모두 무용지물인 상황에서 최근 제 눈에 띄는 접근이 있었어요. 바로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하자는 움직임인데요. 저출산이라고 하면 아이를 낳는 주체인 여성들에게 문제의 초점이 맞춰지지만 저출생이란 단어를 쓴다면 출생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됩니다. 단순히 단어 하나 바꾸자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프레임의 전환을 노리는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단어는 우리에게 강력한 프레임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써오던 말 중에 혹시 잘못된 프레임으로 작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맞은 단어로 바꿔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맥락, 정의, 단어 이렇게 세 가지의 프레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프레임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죠. 그러니 지금 나를 제한하는 프레임은 없는지, 더 나은 삶을 위해 바꿔야 할 프레임은 없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프레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그 프레임을 깨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의 지식의 오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행복한 삶에 도움되는 맛있는 지식으로 계속 찾아뵐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